어느새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절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서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신 사랑 따위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전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9, 정미자입니다. 그날 밤이 있기 전까지 제 삶은 너무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언제나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이제는 알람 소리가 제 아침을 열어주는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간호사로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5년. 병원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제 하루를 채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작은 밥상에 반찬 2가지, 국 한 그릇,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것이었죠. 가끔은 옆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눠주길 바랬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같은 길,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거나 어쩌다 내 이야기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미자 씨는 애들이 잘 찾아와? 명절에만요. 다들 바빠서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딸은 해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손주들 얼굴도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한숨 짓는 날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지요. 밤이면 비어있는 침대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잠자리를 만지며 그리움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영숙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아니니? 얼굴색이 안 좋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더 바삐 움직여야 건강하지.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영숙이는 템플스테이 안내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절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프로그램이야.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 코스도 있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난 종교도 없는데 템플스테이 가도 될까?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도 같이 갈게. 영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매일이 똑같은 하루. 사흘쯤은 색다른 경험을 해봐도 나쁠 것 없다 싶었습니다. 딱 3일만이야.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돌아와도 돼.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영숙이와 함께 산속 절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에서의 3일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들뜨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여행인지 모릅니다. 미자야, 좀 어때? 벌써 공기가 다르지?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보다 활기찼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개 하고 있었죠. 그러게. 이런 데 온 지 정말 오래됐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고즈넉한 산중턱에 자리 잡은 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붉은 단청이 선명한 법당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 참가하러 오셨나요? 입구에서 한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숙이가 예약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 안내도를 보고 있던 남자와 처음 눈이 마주친 것이. 여기 처음 오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다 보이네요. 처음 왔을 때는 다들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저는 박선기입니다. 아,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전에도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이번이 3번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대전에서요.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자야, 등록 다 했어. 이제 방 배정받고, 어머, 벌써 인사 나누셨네. 영숙이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네, 박선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자 친구 김영숙입니다. 스님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조별로 활동하게 될 텐데, 미자 씨와 선기 씨는 같은 3조에 배정되셨습니다. 영숙 씨는 2조로요. 영숙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운이 좋네. 괜찮은 아저씨랑 같은 조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숙소는 간소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성 참가자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다행히 영숙이와 함께였습니다. 짐을 풀고 절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앉았고 성기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예불 드리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스님 말씀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의 조용한 속삭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불이 시작되고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불 후에는 108배가 이어졌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동작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0배쯤 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미자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108배가 끝난 후
성기 씨가 물었습니다. 제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나 봅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죠.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왔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녁 식사는 바로 공양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소박한 채식 위주의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절밥 처음 드셔보나요? 이렇게 소식하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기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근데 성기 씨는 왜 여기에 오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췌장암이었죠.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7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7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의 공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걸까요?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절밥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우리는 절마당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올해 68세로 대전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두 아들이 있으며 등산과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간호사 생활과 딸,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잡히네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주름만 잔뜩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주름은 미자 씨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흔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별빛 아래 그의 눈빛이 유독 반짝였습니다. 둘째 날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예불 후 명상, 그리고 산책까지 모든 일정이 조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후에 있었던 묵원 수행은 특별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기 씨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말없이 걷는 시간조차도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 절밥보다 따뜻한 건 당신의 미소인 것 같아요. 묵원 수행이 끝나고 그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죠. 그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차담 시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자꾸 성기 씨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성기 씨와 함께여서인지 그곳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는데 성기 씨가 벌써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어젯밤에 일찍 잠들어서 그런가 봐요. 성기 씨는 더 일찍 일어나셨나 보네요. 여기 있으면 아침 공기가 정말 좋잖아요. 놓치기 아까워서요. 함께 절 주변을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새소리, 그리고 살짝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성기 씨의 말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미자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의 시간 되시면 절 마당에서 별 구경 어떠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하루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명상 시간, 다도 수업,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성기 씨와 나란히 앉아 찍은 단체 사진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속대로 절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성기 씨는 벌써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에 앉으세요. 그가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이런 밤하늘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잠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과거, 제 과거,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지내온 시간,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성기 씨,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는 날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도 오게 된 거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미자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자 씨를 만난 2, 3일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별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금씩 제게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그가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사실 제가 묵고 있는 곳은 절 아래 게스트하우스예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중 일부는 그곳에 묵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몰랐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절 마당은 조금 추워지네요. 게스트하우스 앞 평상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제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좁은 산길을 그와 함께 걸으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작고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건물 앞 평상에 앉아 그가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별이 정말 예쁘네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자 씨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다정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저 오늘 밤 미자 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엔 살짝 스치듯 다가온 입술이 점점 깊어지고 제 숨소리와 그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 은은한 별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그 방 안에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69에 저는 다시 한번 여자가 되었습니다. 미자 씨,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성기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원하게 될 줄은. 제 말이 그의 입술에 막혔습니다. 성기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뜨겁게 달아오른 서로의 체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서로를 안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그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충만하고 따뜻했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성기 씨, 내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 밤이 끝나더라도 이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과 대전,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수많은 현실의 벽들. 결국 그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소감 나누기가 8시의 시작인데 벌써 7시 30분이었습니다. 성기 씨, 일어나세요. 벌써 7시 반이에요. 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 벌써요?
서둘러야겠네요. 마지막 날 소감 나누기에 늦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함께 절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은 어젯밤의 열기와 아침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자 씨,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절로 향하는 길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잊지 못할 거예요. 서로 연락처 교환해요.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소감 나누기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길이라 그 순간에는 제대로 연락처를 교환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소감 나누기가 끝난 후에 교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죠. 절에 도착하자 이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제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미자야, 너 어디 있었어? 밤새 안 들어와서 걱정했잖아. 아,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소감 나누기 시간에는 조별로 앉아 3일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성기 씨는 저와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귀가 준비를 하는 시간, 저는 짐을 챙기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성기 씨와는 버스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자 영숙이가 저를 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미자야, 빨리 짐 챙겨. 우리 버스 15분 후에 출발한대. 늦으면 다음 버스는 3시간 뒤라는데. 그래, 알았어. 금방 챙길게. 서둘러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계속 성기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성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이쪽이에요. 멀리서 성기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자. 버스 출발 5분 전이야. 아까 방송 못 들었어? 잠깐만 성기 씨한테 인사만이라도. 지금 놓치면 서울 못 가. 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다고 했잖아. 영숙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멀어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람들 사이로 성기 씨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그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 기사는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성기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버스를 향해 뭔가를 외치는 것 같았지만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락처를 적은 것 같았지만 버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저를 떠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영숙이는 제 표정을 보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응, 그냥 아쉬워서.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래. 특히 그 성기 씨랑은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더라. 같은 조였으니까. 영숙이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응, 좋은 분이셨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 다음에 또 템플스테이 오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주 오신다며? 그러게. 그럴지도 모르지.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절에 전화해서 성기 씨의 연락처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성기 씨와의 기억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용기를 내어 절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정미자라고 합니다.
혹시 박성기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참가자의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인터넷에서 박성기 교장, 대전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전교육청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그와 함께했던 그 밤의 기억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던 부드러운 목소리, 제가 기대었던 넓고 따뜻한 어깨, 함께 호흡하며 하나가 되었던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럴 수가. 왜 연락처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귀중했기에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 현실적인 부분을 놓친 것이 더욱 아쉬웠습니다. 미자야, 다시 템플스테이 가보는 건 어때? 그 사람도 자주 간다며? 영숙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때도 3번째 방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올 수도 있겠지? 다음 달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3번째 방문까지 했지만 성기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막막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텅 빈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았던 만남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난 괜찮아. 이제 정말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숙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마침내 체념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자야, 운명이란 게 있잖아.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래. 하지만 때로는 짧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 그래도 넌 변했어. 전보다 활기차 보여. 영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묻던 제가 이제는 오늘은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기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를 만난 후 저는 더 자주 미소 짓게 되었고 더 깊이 호흡하게 되었고 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그가 제게 남긴 것들은 영원히 제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저는 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주위의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퇴임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문화센터에서 강연도 있대. 주제가 인생의 2막,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건데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숙이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으니까요. 문화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찾아 앉았고 잠시 후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선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절에서 만났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미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무대 위 그 사람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응. 뭐라고? 저 강사님 아는 사람이야. 영숙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연 내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동작,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혹시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미자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여기서 기다릴래? 응, 나 괜찮아. 다녀와. 영숙이가 가고 난 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대 주변에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성기 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온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자 씨. 안녕하세요, 성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미자 씨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살짝 만지더니 곧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미자 씨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강연자가 성기 씨일 줄은. 저는 그 후로 계속 미자 씨를 찾았어요. 절에 전화도 여러 번 했고 2번이나 더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절에 전화해서 성기 씨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나 우연적인, 아니 어쩌면 운명적인 재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의 대답에 미소 지었습니다. 미자야, 어디 갔다 왔어? 영숙이가 돌아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영숙아. 이쪽은 박성기 선생님이야. 내가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분이셔. 영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자 친구 영숙이에요. 강연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영숙이는 슬쩍 저를 보더니 교묘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자야,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천천히 이야기 나눠. 그녀가 가고 난 후 성기 씨와 저는 문화센터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결국 포기했던 순간들까지. 사실 그날 아침 미자 씨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버스 창문으로 성기 씨를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었죠. 그날 이후로 계속 미자 씨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있는지. 저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기 씨를 생각했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번에는 이 손 다시는 놓지 말아요. 이제야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네,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이라는 거리가 있었지만 주말마다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그가 서울로 오고 때로는 제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자 씨,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 내려오시는 게 어떨까요? 장태산의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전화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항상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금요일 오후 기차로 내려갈게요. 서로를 다시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기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이젠 우리 관계를 자녀들에게 알리는 건 어떨까요? 미자 씨의 가족에게도 떳떳한 사람이고 싶어서요. 저도 성기 씨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동의했고 각자 자녀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요? 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셔. 언젠가 만나보면 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 엄마,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아들은 처음에 더 놀란 눈치였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습니다. 그분 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 성기 씨도 비슷한 반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상과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기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에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좋아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하루 동안 절을 둘러보며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인사를 나눴었죠. 성기 씨가 절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별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미자 씨, 1년 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열렸을 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성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날 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평생 우리 함께해요. 달빛 아래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깊은 확신과 사랑을 담아서요. 저희는 이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란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그 약속은 어떤 젊은 날의 맹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고요한 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69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외로움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따뜻한 봄날, 향긋한 봄꽃처럼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반에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난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지요.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퇴출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엔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도 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맞이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서민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긁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기명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 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리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지요.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모르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크게 쉬울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수술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지요.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요.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키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뒤에 관리를 잘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지요.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경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가리켜 드려야 했지요.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또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 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에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귀청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지요.